그런데 순수 보장형과 재테크를 같이 가게 된다.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한프로입니다. 통계청의 자료에서 4인 가족의 평균 수입 소득이 얼마냐라고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830만 원대가 4인 가족의 소득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830만 원이 넘으세요? 또는 830만 원보다 훨씬 안 되세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OECD 국가에서 많이 이렇게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소득이 과거 대비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보험료도 막 늘리시면 안 됩니다. 월 수입 규모 대비로 항상 적정선인가를 보시되 45세 이후의 사람과 이미 은퇴한 55세 이후의 사람은 보험료의 크기가 월 수입보다는 훨씬 많아질 겁니다. 나이에 따라서 위험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45세가 되기 전까지 무조건 종잣돈을 만들어서 남이 보는 소득으로 집안의 소득의 크기를 늘려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가족력을 볼 때에는 대를 건너서까지 보셔야 돼요. 나, 그리고 내 남편, 그리고 내 남편과 나의 부모님의 부모님까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자녀에게도 보장을 어느 부분이 더 튼튼하게 해야 되는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당뇨 질환이나 고혈압의 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 당신도 고혈압과 당뇨가 오실 수 있고 합병증을 준비하셔야 될 수 있겠네요. 세 번째로 제가 제한시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은 목돈 마련 설계와 함께하라라는 겁니다. 순수 보장형 6만 원과 만기 환급형 30만 원대를 보게 됐어요. 순수 보장형은 그냥 순수 보장형으로만 가지고 가면 저축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만기 환급형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순수 보장형과 재테크를 같이 가게 된다.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보장 설계는 항상 목돈 마련 플랜과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계약자 및 수익자는 누구로 할 것이냐? 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이고요. 수익자는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 수익자는 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돈이 내 통장으로 들어왔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되는 경우입니다. 소득세의 구분 중에서 증여세로 간주될 수도 있고 상속세로도 간주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다수 아내와 남편은 계약자가 서로 바뀌게 되고 수익자도 서로 바꿔놔서 피보험자가 남편일 경우에 계약자와 수익자는 아내에게로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자산 재테크를 해놓을 때에는 나중에 문제가 없게 돼요. 내가 돈을 냈고 나중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계약의 절차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남편이 돈을 내고 남편이 피보험자예요. 그런데 그냥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수익자가 정해져 있다면 이 금액이 생각보다 클 때에는 상속인 부분들은 사망 시 상속세를 내게 되고 또한 질병에 대한 진단자금을 받을 때에는 증여세로도 추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한 번 정도 고민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다. 이 밑에 표를 한번 볼까요? 제가 파란색 표로 만들었죠. 55세에서 60세까지 은퇴한다 라고 보여지면요. 자, 60세가 되기 전까지, 은퇴 전까지는 사망보장 집중 시기입니다. 진단자금 집중 시기도 되고요. 실손 배상 수술 입원을 동시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자산 관리를 공격적으로 관리하는 시기라는 거죠. 은퇴가 지나면요, 실손 배상 수술 입원들로 구성되어진 보장은 꼭 가지고 가시고요. 그동안 모아놨던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시기다. 그러면 55세, 60세쯤에는 이미 자산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 플랜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는 일찍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산이 얼마만큼 클지도 모르는데 미리 자녀에게 돈을 증여했다가 자녀의 돈을 다시금 가져와야 되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엄청 많이 늘어날 것 같은 직업군에 계신 분들은 증여 플랜을 미리 하시고, 그렇지 않은 평범한 우리들, 평범한 저희 같은 분들은 은퇴하는 시점에 상속과 증여 플랜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으로 어떻게 제가 표로 만들어지는지 엑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각 개인에 맞춰서 보장이 어느 회사에 가입이 되어졌고 구분, 납입일자, 납기, 만기 연령, 월보험료, 만기 시까지 얼마를 내는지를 한 번 정도 기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 사망시 수익금을 얼마로 가져갈 거냐. 크게 아픈 경우, 크게 다친 경우에는 제가 장애를 생각하자라고 했잖아요.
크게 다친 경우에 장애를 얼마 정도 가져가는지로 옆에 세부사항으로 한번 적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3대 진단비인 암, 성인병, 급성심근경색, 말기 폐질환, 말기 간경화에 대해서 진단자금 및 수술 입원이 얼마인지를 체크하게 되고요. 수술과 입원이 잘 정리되어 있다면 간병비 자금은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실손보험 가입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합니다. 수술과 재입원에 대한 부분은 생명보험의 영역인데 수술은 작은 수술의 경우에는 1종 그리고 큰 위험한 수술의 경우는 5종으로 나뉘는데요. 손해보험사는 열거법이라고 해서 무슨 수술을 주겠다라고 해서 일일이 열거를 합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은 통합법이라 구간을 정하고요. 중대한 질병을 5급이다, 5종이다 라고 해서 약관에 따로 정한 부분으로 가입을 한 부분에 얼마 이렇게 해서 정해서 줍니다. 그래서 수술 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동시에 가지고 가도 모두 다 보장을 받는 크기예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요 근래에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새로이 가입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과거에 가입했던 게 다 나빠서 다 해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가중처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갈아타야 할 구조로만 되어 있을 때 갈아타시고 그렇지 않다면 실비를 내가 점검하고 있다. 제3보험을 손해보험사에 넣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특약 하나만 넣으셔도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보험을 모두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험의 크기로만 보통 이 정도 가입합니다라고 해서 너무 많은 보험료를 무겁게 내면서 돈 한 푼 못 모으고 미래를 불안하게 살지는 마시고 순수 보장형과 자산관리적 측면에서 소득 대비로 금액을 정해서 가져가라라고 권유해드렸는데 그 부분 명심하시고요. 보장 자산은 정말 한 번 정도 받으십시오. 안전되게 종잣돈을 마련하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마련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